2025년 9월 8일 바이루 총리 퇴진, 그리고 단 28일 뒤인 10월 6일 르꼬흐뉴 총리마저 사임했습니다. C'est bien Sébastien Lecornu qui est nommé Premier ministre. Sébastien Lecornu est reconduit à Matignon. Sébastien Lecornu succède donc à Sébastien Lecornu. Situation assez inédite, folle. Sébastien Lecornu qui a donc démissionné lundi soir dernier après avoir nommé un gouvernement qui n'a tenu que 14 heures. Et puis cette folle semaine et cette donc renomination de Sébastien Lecornu. Rigolez pas, l'instant est grave. On vient de l'apprendre. Emmanuel Macron a nommé Sébastien Lecornu de nouveau Premier ministre. Oui, Lecornu. Non, mais... Le CV de Sébastien Lecornu, ministre des Armées démissionnaire, Premier ministre démissionnaire et double Premier ministre qui va redémissionner parce que de toute façon, motion de censure. Commencer la semaine avec une démission du Premier ministre lundi matin, on finit la semaine avec une renomination du même Premier ministre qui a démissionné. Vendredi soir. Mais il peut encore démissionner lundi matin si vous voulez. Oui, ou même samedi, je sais pas, ou dimanche, mais... 단 한 달 사이 두 번의 내각 붕괴. 2022년 5월에 시작된 마크롱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벌써 총리 5명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내각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경제의 붕괴, 정치 시스템의 마비가 얽혀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끊임없이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당리당략, 이권 다툼, 그리고 다당제 속의 끝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24년 마크롱이 강행한 조기 총선 이후 프랑스 의회는 극도로 분열된 다당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좌파 연합과의 연정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와의 연대 자체를 배제했습니다. 대신 극소수 우파 계열의 총리와 측근 중심 내각을 선택했죠. 이런 구조에서는 예산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바이루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약 438억 유로, 우리 돈 약 62조 원, GDP의 0.8%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사회복지 삭감과 공휴일 폐지가 포함되며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예산은 부결, 정부는 붕괴했습니다. 명분 없이 강행된 2024년 조기 총선이 불러온 이 극심한 혼란은 마크롱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상황은 지금 유럽 최악 수준입니다. 국가 부채는 약 3조 3,460억 유로, GDP 대비 113%에 달하고 2026년에는 11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독일의 부채 비율은 60에서 70%, 유로존 평균은 88%, OECD 평균은 약 90%대 수준입니다. 2024년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8% 규모로 유럽연합 평균 적자율의 거의 2배입니다. 프랑스는 빚 갚느라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부채와 적자 속에서 국가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 그리고 경기 부양책 등으로 공공지출이 급증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비용이 급등했고 한국 언론이 흔히 지적하듯 연금이나 사회복지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장률 둔화와 세수 감소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매년 2,700억 유로, 우리 돈 약 45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각종 기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도, 산업 전환, 투자 유치 명목으로 퍼붓고 있지만 효과는 불확실하며 회수가 안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Et donc, nous, on est arrivé à 270 milliards. Pour faire très simple, il y a un tiers. C'est ce qu'on appelle la baisse ou la réduction des cotisations patronales. Les employeurs payent moins de cotisations qu'avant, et c'est l'État qui paye ces cotisations. Deuxième tiers, ce sont des réductions fiscales, ce qu'on appelle des niches fiscales pour les entreprises. Et le troisième tiers, qui est vraiment le moins clair, si j'ose dire, c'est tout un ensemble de subventions, de soutien financier.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부유세,
즉 ESF가 폐지되면서 부동산에만 과세되고 주식, 보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33%에서 25%로 인하되었고 금융소득세도 최대 45% 누진세율에서 30% 단일세율 플랫텍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 유도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부유층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고위직 특권 구조입니다. 최근 파리시장 안느 이달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8만 4천 유로의 활동 경비를 사용했는데 그중 7만 3천 유로, 약 1억 2천만 원이 고가의 의류 구입비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된 한도 내였지만 시민들은 공공예산으로 명품 옷을 사는 게 정당하냐는 반응을 보였죠. 또 다른 사례로 파리 8구의 시장 좌안 도트세흐는 2020년 이후 약 3만 6천 유로, 우리 돈 약 6천만 원을 의류 구입에 쓴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고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국 환급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활동경비 명목의 사적 지출 논란이 국가 행정 전반의 신뢰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장관에게는 퇴임 후 3개월 동안 급여와 퇴직 수당이 제공되고 전직 국무총리에게는 운전기사, 비서진, 경호원을 10년 동안 지원받는데 이 같은 특혜 관행도 최근 들어 국민적 비판을 받으며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전비나 퇴직 수당이 국가 전체 부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징성입니다. 국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며 서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정작 고위층의 특권과 예우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건 단순한 재정 불만이 아니라 정의의 붕괴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다면 연금 개혁이나 복지 삭감에도 국민들은 덜 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희생이 아래로만 향한다고 느끼기에 이런 분노와 혼란이 폭발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의 프랑스를 보면 1789년 혁명 전야의 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때도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국가의 모든 부담은 평민 계층 제3신분에게 전가됐습니다. 이들은 세금의 98%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정치적 권리는 거의 없었죠. 230여 년이 지난 지금 형식은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지만 그때와 비슷한 불평등 구조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사회를 뒤흔드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이 제안한 주크만세, 슈퍼리치를 향한 최소 부유세입니다. 순자산 1억 유로, 약 1,65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연 2%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만약 기존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으로 내는 세액이 2% 미만이라면 부족분을 더해서 최소 수준을 보장하자는 개념입니다. 대상은 약 1,800가구, 예상 세수는 연간 200억 유로, 약 33조 원 수준이며 프랑스 유권자의 86%가 부유세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대중적 지지가 높습니다. Les milliardaires français ne payent pas ou quasiment pas d'impôt sur le revenu. C'est le point de départ, c'est le constat de base. Avec un taux plancher de 2% sur la fortune, c'est pas qu'on va demander aux riches, aux ultra-riches de payer plus que le reste de la population, on va simplement leur demander de ne plus payer moins. C'est-à-dire que c'est le taux qui vient effacer la régressivité de notre système fiscal. 이런 주장은 일반 시민에 비해 초부유층의 과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Mais les 0,0002% les plus riches, le salaire, ils connaissent pas. Eux, ils vivent de ce qu'ils possèdent. Ça peut être du capital immobilier, mais c'est surtout du capital financier, notamment des actions. Les revenus du capital financier sont moins taxés que les revenus du travail. En France, depuis 2018, les revenus du capital financier sont soumis à la flat tax.
En gros, les dividendes qu'une société verse à ses actionnaires sont taxés à hauteur de 30%. La flat tax, les ultra-riches ne la payent pas, parce qu'ils ne sont pas directement actionnaires de l'entreprise. Ils passent par des sociétés écrans qu'on appelle des holdings. Lorsque vous possédez une holding familiale, que cette holding familiale elle possède des parts d'une grande entreprise, elle peut bénéficier d'un régime fiscal favorable qui veut que toutes les dividendes qui seront remontées à cette holding seront exonérés d'impôts pour 95% du montant. Quand LVMH verse 3 milliards d'euros de dividendes à la famille en 2023, ces derniers devraient payer 30% de taxes, soit 900 millions d'euros. Mais LVMH ne verse pas ces 3 milliards directement au clan Arnault, elle les verse à la holding familiale. Les milliardaires français laissent ainsi l'argent des dividendes dormir sur leur holding et ne se versent qu'une petite part pour vivre. Et c'est cette somme qui est taxée. 반면 반대측은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 유출,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라며 말이죠. La taxe Zuckman, elle est inconstitutionnelle. C'est une folie d'après vous? C'est honnêtement une menace sur les investissements en France. Parce que qu'est-ce qu'ils vont faire? Ils vont partir. Gabriel Zuckman est un militant d'extrême gauche qui cherche à mettre à terre l'économie française. Ça y est, ça commence. J'en connais. Des dirigeants qui s'en vont. Pour moi, la grosse perte, c'est l'exode intellectuel. On a besoin d'avoir des gens présents dans le pays qui sont évidemment développés à l'international. 한편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돌아오는 서비스는 없다는 것입니다. 르꼬 흔히 총리 사임 후 발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크롱의 지지율은 17%로 추락했고 프랑스 국민 4명 중 3명은 그의 사임을 원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대통령 사임, 국회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Il annonce qu'il organise une élection présidentielle anticipée, c'est-à-dire qu'il part immédiatement après que le budget a été adopté. J'ai appelé aussi à ce qu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enne ses responsabilités. Il est l'artisan de ce chaos depuis la dissolution de 2024. On a tenté bien des choses avec des premiers ministres divers. Il faut se rendre à l'évidence, ça ne suffit pas, ça ne marche pas, il faut passer à autre chose. En ces heures, le chef de l'État dispose de 2 voies possibles. Soit la démission, soit la dissolution. Je me répète, dans les formes institutionnelles dont nous disposons. Quelles sont-elles? Il y en a une. La destitu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telle qu'elle est prévue par la Constitution. 마크롱이 2023년 강행했던 연금 개혁조차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를 낳고 다시 경제 위기가 정치를 뒤흔드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초부자 과세를 주장하는 좌파, 복지 삭감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 채 권력만 움켜쥐려는 마크롱 대통령까지. 이 모든 혼란은 더 깊어진 불평등과 분열 속에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뉴 총리를 재임명하며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한 기존 노선과의 단절을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해법일까요? 아니면 총체적 난국의 속편이 시작된 걸까요?